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오늘은요, 올해 한 해 동안의 각 국가들의 주식 수익률을 한번 분석해보고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올해 수익률이죠. 2025년 수익률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안 좋은 애들부터 찾아볼게요. 일단 일본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일본 마이너스 6%, 그리고 이제 미국이요. 미국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 미국도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오르다가 빠져가지고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 2%인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플러스 1%입니다. 물론 최근에 항생 테크주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인 상승률은 아주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이 있는데요. 한국은 플러스 6%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최근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익률이 무려 20%나 됩니다. 야, 이게 독일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202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얼마냐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전히 10%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 하락했지만 작년 연초부터 시작하면 10% 올랐다는 얘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어도 20% 정도의 수익률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한 11% 정도의 수익률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최근에 올해 6% 올랐지만 아직 마이너스 4%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을 설명드리면 독일은 작년부터 시작해보면 작년에도 올랐고 올해도 올라서 작년부터 시작하면 무려 39%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독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잠시 후에다가 여기에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인상적으로 봤던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설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엄청나게 설전을 벌였잖아요. 야, 너는 옵션이 없어. 하지만 우리랑 함께 하면 옵션이 있는 거야. 네가 뭐 그렇게 잘했니? 감사하다고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젤렌스키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던 그런 장면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나라가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한 행동을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을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가 러시아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러시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기후 문제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기후와 관련돼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마 올해도 좀 만만치 않게 더울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점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가 되게 되면은 아마 러시아는 이제는 야, 날씨 시원하고 좋은데? 이런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정학적인 관점인데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은 여기 이제 유럽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인도가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고요, 여기 한국이 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러시아 지역이 대략 한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러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뭐 중국이라고 하죠. 여기가 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기 저 멀리 있는 네덜란드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야, 이렇게 갔다가 인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고, 여기 수에즈 운하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걸리는 길이가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북극으로 해서 가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가면 북극을 지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지나가야 되는 나라가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중요성이 커지긴 커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2만 킬로미터가 아니고 1.5만 킬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기후이기 때문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만약에 녹는다 그러면 이제 얼음 깨면서 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자, 이 지역, 이 길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가치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이제는요, 중국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 우리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미국하고 견질 정도로 상당히 강력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넘버 2로 정식으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넘버 1, 이제 미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중국을 넘버 2로 인정, 근데 뭐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방법,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러시아를 정식으로 더 끌어올려서 넘버 3로 올리는 거죠. 한석규와 송강호가 나왔던 넘버 3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야, 내가 왜 넘버 3냐? 내가 넘버 2지? 내가 넘버 2야, 임마.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웠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넘버 1,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이용한다라는 이야기는 국제 외교를 전공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봤는데 없더라고요. 러시아와 관련된 ETF들은 모두 지금 전쟁 때문에 거래 정지가 돼 있어서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독일은 왜 웃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말이죠. 자, 독일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의 제조업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굉장히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다라는 거죠. 자, 제조업 강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독일이 이렇게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죠.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더 이상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제조업 강국이라는 독일의 위상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우리도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자주 국방하면은 방산 이거 뭐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총알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하지? 독일밖에 없네. 독일은 저기 전범 국가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맡긴다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런 분위기라는 거고요. 실제로 독일 내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동안에 어떤 주식들이 올랐는지를 살펴보니까요. 폭스바겐 작년에 문을 닫았던 회사죠. 자동차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가가 2월 이후에만 벌써 16%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멘스라고 하는 유틸리티 회사도 2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라인메탈이라는 방산 회사죠. 무려 56% 상승했고요. 그리고 헨솔트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 회사도 역시 방산 회사입니다. 2월 한 달에만 무려 85%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어떤 회사들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제조업과 관련된, 특히 방산과 관련된 회사지만 제조업과 관련된 회사가 올랐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독일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독일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하기 전에 기억나지? 우리 돈 진짜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었잖아. 우리 다시는 돈을 풀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되고 유럽이 이렇게 힘든데 나라도 나서서 좀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좀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게 돈 그만 빌리려고 했는데 이걸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돈을 좀 더 빌려서라도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ECB에서 어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 금리를 인하한 거는 독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한 부분도 있어요. 금리도 인하하고 정부가 재정 적자도 쓰고 그리고 제조업 강국인데 안 그래도 방산과 관련된 수혜가 예상된다. 이 부분이 합쳐져서 독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독일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을 비교해보면 저는 미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찾는
두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머리를 찾는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뇌라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AI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AI를 찾는 몸은 제조업이 될 겁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상당히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이 중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드렸냐면요.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제조업 회사들이 공장 문을 닫으려고 할 때마다 아예 그 공장 문 닫지 마시고요. 저기 독일에 있는 회사 있잖아요. 그 공장 문 닫을 때까지 그냥 돌리세요. 보조금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제조업 공장 문 닫을 때까지 그냥 돌리세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중국이 제조업을 더 강조하고 캐파를 계속 늘리는 일이 생긴다면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시진핑이 계획하는 것처럼 아마 중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감히 제조를 한다라는 것을 꿈꾸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막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요. 독일이 부상하고 다시 제조업 강국이 되는 것. 그래서 어쩌면 러시아 다음으로 독일이 넘버 4가 되는 것. 혹은 영국이 되는 것, 인도가 역할을 하는 것 등등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가장 최악은 뭐냐면은 이게 몸을 찾고 있는데 이 두뇌가 이 몸이 중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최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막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이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요. 2015년에 제조 2025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은 2015년부터 지금 올해까지죠.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왔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시진핑이 그때 2015년에 굉장히 힘들 때였죠. 중국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 근데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볼펜에 있잖아. 그 심.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못 만든다며? 야, 그러면서 무슨 제조업 강국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국은 정말 제조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걸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볼펜 심 그거 하나 못 만든다고 하는 그 기술력이 그런데 혹시 미국은 연필은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미국도 연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조차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완전히 공동화가 돼버려가지고 미국에서 뭐하러 제조업을 해? 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연필 공장조차 없어서 미국은 그렇게 많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필 흑연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미국에서 칩스 법안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들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점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요거 돈 안 줘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중국은 제조업과 관련돼서는 완전히 치고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중국이 다 먹으면 안 되겠다. 독일이나 한국도 좀 놔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은 독일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 특히 방산과 제조업 관련된 회사들이 올랐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도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글로벌리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도 다시 한번 투자 매력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동안 미국이 주가가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미국 예외주의였었죠. 미국은 예외예요. 미국은 예외라니까? 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미국이 예전 같지 않죠. 트럼프가 말하는 걸 보면 왜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예전처럼 완벽하게 미국은 예외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강력함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다변화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중국이든 아니면 독일이든
아니면 이제 국내 투자든요. 그런 식으로 좀 다변화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미국이 그럼 약세장에 빠질 거냐? 그러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아니 독일 증시가 이렇게 좋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완전히 꺾여버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거나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물가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침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금 사가지고 그런 거래 라는 저의 설명 그리고 물가에 대한 전망도 걱정이 많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래 라는 설명들이 지금 설득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도 계속 하셔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다변화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